안녕하십니까. 한손미술사의 문성주입니다. 오늘은 로마 회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폼페이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서기 79년 8월 24일에 멸망합니다.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게 화산에 파묻히게 되죠. 하지만 고고학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그 아주 불행한 사건이었었던 폼페이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은 고고학자의 입장에서는요, 기적과도 같은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 대한 어떠한 예술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유적이라든가 예술 작품들이 폼페이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폼페이보다도 먼저 발굴이 됐던 도시는 어디였었냐 그러면 폼페이와 같이 묻혔었던 헤르클라네움이라는 도시가 먼저 발굴이 됩니다. 1594년 헤르클라네움의 폐허가 먼저 발굴이 되고 이때부터 도굴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때 많이 발굴을 했었던 사람들이 그 헤르클라네움에 있었던 벽들을 벽화가 많이 그려져 있었던 벽들을 많이 훼손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손상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교황이 그것을 금지시키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랬던 것들이 1748년에 스페인의 카를로스 3세가 측량사 로코 주아키노 데 알쿠비에레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발굴을 하면서 우리에게 폼페이가 알려지게 됩니다. 물론 이 알쿠비에레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발굴단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영화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죠. 뭐 인디애나 존스나 이런 것들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뭐 마치 붓으로 막 세밀하게 이렇게 발굴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알쿠비에레의 발굴단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무척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빈켈만이 있었죠. 요하인 빈켈만이라는 사람은 그리스 미술 모방론이라는 책으로 무척 유명한 사람인데 그 그리스 미술 모방론이라는 책은 모든 예술은 그리스를 모방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고고학이라든가 미술 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이러한 빈켈만은 알쿠비에레의 어떠한 발굴을 상당히 많이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알쿠비에레를 일컬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알쿠비에레는 가제가 달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만큼도 고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그만큼 알쿠비에레의 발굴이 상당히 아마추어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바로 빈켈만이었습니다. 빈켈만의 비판이 오히려 유럽에 그 폼페이를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유럽에는 폼페이 그리고 헤라클레니움이라는 도시가 마치 신비롭고 미스테리한 어떠한 고대의 도시로 알려지기 시작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예컨대 1787년에는 괴테, 우리가 너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괴테, 그 괴테도 발굴단을 방문을 하기도 했었고요. 1806년이 되면 나폴레옹 역시도 크리스토프 살리차티에게 발굴을 지시해서 본격적으로 발굴을 시작하게끔 하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는 나폴레옹의 누이 동생이었던 캐롤린이었죠. 캐롤린의 남편이었던 조아생 미라가 나폴리의 지금으로 치자면 왕 같은 사람이었죠. 군주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조아생 미라가 본격적으로 그 폼페이를 발굴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폼페이와 나폴리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것이 나폴레옹이 실각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늦춰지고 발굴은 흐지부지 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랬던 것이 나중에 19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서 또 본격적으로 폼페이 발굴이 시작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폼페이는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드러난 폼페이는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고대 로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사진들만 보시더라도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그때 당시에 도로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그 로마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피아가도로 만들었었던 것처럼 로마 도시의 도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거기 보시면 뭔가 중간에 길 중앙에 뭐 돌이 징검다리처럼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은 뭐냐 그러면 횡단보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도로는 마차가 지나다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도로에 홈이 파져 있는 것도 마차가 하도 지나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패여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마차가 잠시 멈추거나 혹은 비가 왔을 때 물이 이렇게
차게 되면 길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마치 징검다리처럼 도를 밟고 건너갈 수 있게끔 횡단보도를 해놓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보시면 여기 신전이라든가 혹은 세탁소라든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뭐랄까요, 집장촌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러한 것들도 많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폼페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폼페이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세탁소, 식당, 그런 매춘이 가능한 어떠한 집장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었죠. 심지어는 이 시기에 먹었었던 빵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바로 그 빵의 이미지죠. 이러한 빵이 남아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요, 빵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빵을 직접 만들지 않고 마치 저희가 이거를 상호 이름을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파리바게트 같이 그냥 근처에서 그냥 가서 빵을 사 먹을 수 있게끔 상당히 뭐랄까요, 소규모 어떤 상거래가 많이 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폼페이에 보시면은요, 로마식으로 하면 머큐리죠. 그리스식으로 하면 헤르메스라고 불리는 전령의 신이자 상공업의 신인 헤르메스의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에서는 매춘이 많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매춘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많이 보여지기도 하는 게 바로 헤르메스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헤르메스의 이미지가 많이 보이는 것은 그 시대에 이 폼페이가 상당히 상공업이 많이 발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폼페이에는 그 시절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이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로마의 회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폼페이로 가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폼페이의 회화를 보기 위해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모자이크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벽화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림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되냐 그러면 천으로 만들어진 캔버스 혹은 종이로 만들어진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액자로 분리돼서 나오는 그림은요, 한참 후에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도 한 1500년 정도는 더 지나야지 나오죠. 르네상스가 진입되면서부터 그것은 캔버스 그림은 탄생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다 벽화나 혹은 모자이크였죠. 이 말은 건축과 그림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폼페이 시대는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자이크와 벽화가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모자이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폼페이에서도 가장 유명한 모자이크입니다. 이건 딱히 이게 제목이 있진 않습니다. 원래 이게 제목이 뭐 적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목은 없지만 이 그림을 발견한 사람들, 그 발굴한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제목을 집어넣었는데 이 그림은 보통 이수스 전투라고 알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수스 전투는 지금 페르시아와 그리고 알렉산드로스가 이수스에서 만나서 전쟁을 하는 모습이 바로 이 이수스 전투의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는 한 저택의 바닥에 이렇게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 모자이크 화인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이수스 전투는 잘 아시다시피 다리우스와 알렉산드로스가 이수스에서 만나서 전쟁을 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인데, 지금 보시면 이 그림에서는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이것은 다리우스 3세,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황제죠. 페르시아의 황제인 다리우스 3세를 묘사한 것인데, 이 다리우스 3세보다도요, 그 아래에 있는 한 전사, 군인, 요거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아래를 보시면 다리우스가 지금 팔을 이렇게 들고 있죠. 팔을 들고 있는 사람의 아래를 보시면 말을 타고 있는 전사가 보이시는데, 이 말의 표현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상당히 독특하다라는 말을 들으시면 이게 뭐가 이상해, 뭐가 독특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말이 뒷면에서 잡혀 있죠. 뒷면에서 잡혀 있다 보니까 미술적으로는요, 이것을 단축법이라고 합니다. 단축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을 우리가 그리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옆에서 보는 모습의 말을 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그게 그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유죠. 그게 말에 대해서 모습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는 관념이랄까요? 말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거밖에 떠올릴 수가 없는데, 그 모습은 그리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손을 이렇게 해서 정면에서 보는 게 그리기가 쉽지, 이렇게 눕혔을 때 여기서 보는 것을 그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림이 상당히 많이 발전돼야지 나오는 어떠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시는 말의 표현은 그러한 단축법, 이렇게 긴 것을 짧게 했다라 그래서 보통 이걸 단축법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 말의 표현은 단축법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그림이 나중에 등장하는 것은 르네상스 가서도 한참 후에야 등장하게 되는 이러한
이런 표현들이 보여주는 것은 그 시대의 그림들이요, 무척 관찰 중심적인 그림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찰 중심적인 그림이었다는 말은 우리가 보이는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조금 후에는 한 시대적으로 한 100년, 200년 후에는요, 이러한 그림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중세가 되면 이런 그림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폼페이나 혹은 로마의 회화가 사라졌다 보니 르네상스에 새롭게 등장하는 그러한 그림들이 뭐랄까요? 르네상스의 기적 혹은 발명품이라고 생각하시는 케이스가 많이 있지만 사실상은 그리스 그리고 로마 시대에 이러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게 중세 때 잠시 사라졌던 것뿐이죠.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폼페이에는 상당히 재밌는 그림들이, 다른 재밌는 그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그림들이죠. 지금 같은 그림은 뭐 보시기에는 이게 뭐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독특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바닥에 모자이크로 제작되어 있는 그림인데 얼핏 보시기에는 뭐 오른쪽 아래에 뭐 쥐도 보이고 뭐 쥐가 뭐 뜯어먹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뭔가 쓰레기 같은 것들이 널려 있죠. 이게 뭐냐 그러면 다 음식 쓰레기입니다. 음식 쓰레기인데 이거를 지금 우리의 미적 관념으로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뭐랄까요? 저러한 음식 쓰레기를 바닥에 그림을 그려 놓는다. 그것은 상당히 이상한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취미가 좀 악취미적인 어떠한 성향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게 하나의 매너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음식이 나왔을 때 향연 같은 것들을 많이 하죠. 향연 같은 걸 하면 음식 먹고 술 먹고 그러는 것이었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음식을 먹다가 다 먹지 않고 버리는 게 매너였습니다. 그러니까 닭다리를 하나 뜯어 먹으면 한 입 먹고 버리고, 이 버릴 때 최대한 많이 남아있는 것을 버리는 게 매너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노예들이 뭐랄까요? 그 집안을 가꾸고 노동을 하죠. 집안에서 노동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뭔가 먹을 거, 무슨 식사 시간이 있어서 챙겨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밥 대신 뭐 차려지는 밥 대신 뭘 먹었어야 됐냐 그러면 귀족들이 먹다 남긴 것을 먹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능하면 많이 남기면 많이 남길수록 그 사람은 매너가 좋은 것이고 인심이 후한 사람 정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이러한 문화적인 요소들이 바닥 모자이크에 그대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본다면요, 우리나라에도 살짝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죠. 옛날에는 누구네 뭐 남의 집에 가서 밥을 이렇게 얻어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밥을 얻어먹었을 때 그거를 다 먹으면 그것은 매너가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뭐 다 먹지 않고 그걸 어느 정도 남겨뒀었어야 됐죠. 그것이 하나의 매너였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닥 모자이크에 그대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 외에도 뭐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지금 뭐 꼬마 애기가 사자인지 호랑인지 모르는 어떤 맹수 위에 타 있죠. 이런 그림들은 뭐냐 그러면 어린 바쿠스, 즉 디오니소스, 포도주의 신이죠. 포도주의 신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모자이크죠. 예, 이런 모자이크입니다. 이 폼페이 그리고 나폴리 이 지역을 일컬어 주 단위 개념으로 말을 하자면요, 캄파니아주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이 캄파니아주는 이탈리아 반도 중에서도 와인이 가장 먼저 그 발전했던 도시 중 하나가 바로 이 주 중 하나가 바로 이 캄파니아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캄파니아주에는 그 와인에 대한 전설도 많았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많이 와인도 많이 즐기다 보니 이런 식으로 디오니소스의 그림이 그려진다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그려지는 것들이 이런 모자이크화였습니다. 상당히 일상적인 그림들이 모자이크로 많이 표현됐고 상당히 삶과 밀접한 그림들이 많이 모자이크로 표현이 되어 있었죠. 이러한 삶에 밀접한 어떠한 그림들이 등장하려면은요 1500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러야지만이 다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바로크 시대나 르네상스 시대를 말씀드리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벽화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벽화는 뭐랄까요? 정물화입니다. 이것은 정물화인데 원래 정물화, 스틸 라이프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정물화는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보면 정물화의 시작을 언제로 보냐 그러면
이 폼페이 시대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폼페이 시대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는데 사실상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이집트 시대나 이런 데에 많이 있었습니다. 정물화를 그린 것들이.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러한 폼페이 시대의 정물들을 보시면 뭐가 독특하냐 그러면 지금 이 그릇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뭐 흔히 학교에서 배우는 보통 제도라고 말을 하죠. 그것이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표현되는 요소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요소들과 제도적인 요소들과 그리고 벽화에는요 원근법적인 요소들도 무척 많이 보이게 됩니다. 제도적인 요소들과 원근법적인 요소들이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대로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그림이 그런 원근법적인 요소들과 그리고 투시도를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건축물 뭐랄까요? 신전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신전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흔히 그리듯이 원근법적으로 그리듯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그림들도 보시면 지금 이게 어디에 그려져 있는 것이냐면 한 집에 벽화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인데 이 벽화 일단 기둥이 옆에 있죠.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건물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 건물 역시도 마찬가지로 원근법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원근법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원근법이 살짝 어긋나 있기는 한데 이 시기에는 아직 이러한 선원근법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소실점을 이렇게 찍어갖고 그리는 그림들을 보통 선원근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선원근법이 아직 발전되지 않았고 정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때 당시에도 이미 투시도어 원근법이 시도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그림들이 바로 이러한 그림들이죠. 이런 것들이 폼페이 벽화에서는 곳곳에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폼페이 벽화는 지금 보이시는 사진들처럼 집을 꾸미기 위해서 그려집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한 액자 대신에 뭘 했었느냐? 벽화로 그려 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폼페이의 그림들은요. 크게 4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1882년도에 출판된 폼페이 장식 회화사라는 책에서 아우구스투스 마우라는 사람은 이러한 폼페이 벽화들이죠. 폼페이 벽화들을 분석을 해서 총 4단계. 1단계에서는 벽화 양식, 2단계에는 건축적 양식, 3단계에서는 테두리 장식 양식, 4단계에는 장식적 양식 이렇게 4개로 구분을 해서 보는 게 일반적인 폼페이 벽화의 분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각 시기별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벽화 양식은 단순합니다. 벽화 양식은 그게 많이 발전된 장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벽에다가 색깔을 칠해놨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그렇죠. 이 벽화 당시의 양식은 그냥 네모난데 색깔을 이 색깔 저 색깔 이렇게 다른 색깔들을 칠해 놓는 것이 벽화적 양식이라면 여기서 조금 발전된 단계로는 건축적 양식의 시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 시기는 약 시기적으로 보자면 기원전 80년경부터 기원전 20년경까지를 보통 2단계, 즉 건축적 양식 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이 건축적 양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벽에다가 건축을 해놓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을 해놓는다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인테리어를 하듯이 이 폼페이 사람들도 집에 뭔가 장식을 하겠죠. 장식을 하는데 이때에는 유리창이라는 게 없잖아요. 유리창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집안이 다 벽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게 좀 깝깝할 겁니다. 이 하얀색을 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얀색 종이를 벽으로 본다면 그때 당시는 벽으로 다 막혀져 있기 때문에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뭘 하냐 그러면 밖이 보이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 놓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축적 양식 시기의 스타일은 먼저 가운데 기둥을 2개를 그려 놓습니다. 기둥을 이렇게 2개를 그려 놓게 되면 벽이 3개로 구분이 되겠죠.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 사이사이마다 뭘 그려 놓냐 그러면 이렇게 건물들을 그려 놓는 겁니다. 그 시기에 건물들을 그려놓고 이 건물들이 어떻게 그려지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원근법식으로 그려놓다 보니 그냥 척 보기에는 마치 벽이 뚫려 있고 여기에 뭔가 밖에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끔 그려놓은 게 바로 건축적 양식입니다. 말 그대로 벽에다가 건물을 짓는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바로 건축적 양식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테두리 장식 양식입니다. 테두리 장식 시기에는요. 말 그대로 벽에 테두리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냥 벽에 무슨 까만색이든 빨간색이든 칠하고 거기다가 테두리를 그려 넣는 게 또 한 가지 방법이라면
또 이게 조금 다른 케이스로는요. 이렇게 테두리, 띠를 이렇게 그려 놓는데 그 사이에 그 가운데 그림을 그려 놓기도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벽이 밋밋하니까 여기다가 그림 하나를 걸어 놓는다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이 캔버스로 나타나서 캔버스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캔버스가 없이 그대로 그림을 벽화로 그려 놓은 게 바로 그러한 테두리 장식 양식입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 가운데나 이런데 그림을 그려 놓는 것으로는 일반적으로 풍경화를 그려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단계의 테두리 장식식이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아무래도 가장 마지막이니까 이 좋은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건축 양식 플러스 테두리 장식 양식 요 시기를 합친 것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번째 시기죠. 장식적 양식 시기는 이 두 개에 합쳐져 있어서 이거를 건축적 양식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운데 이렇게 그 뭐랄까요? 그 기둥을 두 개를 놓고요. 양옆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축물을 그려놓고요. 마치 바퀴 보이는 것처럼 건축물을 그려놓고 가운데는 테두리 장식 양식 시기에서처럼 그림을 그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테두리 장식 시기에는 그게 풍경화 위주의 그림들이 그려졌었다면 이번에 네 번째 단계 시기에는요. 풍경화뿐만이 아니라 신화적 내용들이라든가요. 전설적 내용들이 그려지는 것이 그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벽화 양식, 그리고 건축 양식, 그리고 테두리 장식 시기, 그리고 장식적 시기 이 네 개의 시기로 로마 회화의 역사는 보통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로마의 조각과 그리고 건축 그리고 회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간에는 또 저희가 로마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 즉 이제 고대 로마가 끝나고 중세 로마가 시작되는 시기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들으셨다면,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준이었습니다.